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치 분석이 기술적 분석보다 우월함에도 왜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왜 저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는 일단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이라는 어떤 큰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든 가치 분석이든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재미없는 개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형적인 일반적인 어떤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쭉 드릴 말씀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 가치 분석의 어떤 대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왜 이러한 것들이 신기루인가, 왜 이러한 것들은 허상이며 실제로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투자자들은 절망하고 대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들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면서 검증 과정을 거쳤나 하는 점은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장의 어떤 상황과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과거 미국 시장의 어떤 100년을 전의 역사부터 한번 돌이켜보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투기 열풍,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투기죠, 그죠?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한 어떤 경제학 이론 중에 재미있는 게 보통 승자의 저주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승자의 저주 이론이 주식시장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데, 우리가 보는 어떤 경매를 할 때 그 물건의 가치를 보고 내가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좀 더 비싼 값을 써넣는 것이 경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가진 유전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유전이 가치 매장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배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 배럴의 가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전의 채굴권을 따기 위해서 서로 서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회사가 승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0원에 채굴권을 땄다고 가정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우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A라는 회사가 시추공을 꽂고 기름을 뽑아보니까 경제성이 없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자가 망해버린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물론 석유와는 사례는 다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과감하게 누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경제 이론을 떠나서라도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보통 1800년대 후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니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 많죠. 튤립 종자의 어떤 열풍이라든지 투기 열풍. 예를 들어서 튤립 종자 좀 더 나은 색깔, 좀 더 화려한 색깔의 꽃을 피우는 튤립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종자 하나가 집 열채값까지 올라가는 거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이 튤립 종자를 더 비싼 값에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튤립 종자를 심기 시작해서 튤립 종자가 각 집 정원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종자들이 막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들이 나올 때는 집 한 채 값을 능가하는 종자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이성적이었던 사람은 이 부분에서 뭔가 냄새를 알았겠죠. 그거 떠나서 사우스 씨 컴퍼니라는 어떤
노예 송출회사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무제한적인 투기 열풍 이런 것들이 불었고 1900년대 초반에 대공황 직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럽의 어떤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뭐 정권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 미국 시장이 보통 대폭등기, 소위 말하는 어떤 버블의 극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보통 이 옆에 주식시장이 약 1922년에서 1926년까지 상승한 폭보다 이 1928년 한 해에 오른 게 실제로 5배가 올랐다 그러는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7년 정도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이 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의 앞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플로리다주의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아주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당시에 플로리다주의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미국 전 대륙을 3번을 사고도 남았다 할 정도로 이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분 이후에 이 거품이 인식되고 난 이후에 순식간에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 주식시장이 대폭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친 거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의 폭등 이후에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연이어서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죠. 마치 어떤 나라의 어떤 시장의 모습을 마치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어빙 피셔라는 예일대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빙 피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원에 도달했다. 앞으로 이 미국 시장의 증권 시장의 주가는 이 고원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이 고원에서 자라서 정상을 향해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머지않아서 주가가 5개월 만에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폭락하니까 이때 뭐라 했냐면 일부 투기적인 사람들이 주식을 좀 더 사게 매입하기 위해서 장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락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주가가 반등에 실패하고 좀 더 떨어지니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현재 미국에 금주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금주법의 영향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어서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술 마시는 근로자가 없어서 앞으로 일시적인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미국 시장은 영원히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주식은 무려 90%의 대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시장 역사인데 자 여기서 이 어빙 피셔라는 분이 봤던 시장관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예일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분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현명한 바보와 빠른 바보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현명한 바보는 뭐냐? 주식이 이유 없는 상승인지 어떠한 상승인지 이유가 있는 상승인지는 모르지만 주식이 오르기 시작할 때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비싼 값에 이것을 살 바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먼저 빠른 바보가 되자. 이 주식이 10센트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더 바보가 뒤에 있다고 생각되면 주가는 끊임없이 이 빠른 바보들에 의해서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고 이 빠른 바보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느린 바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빠른 바보를 현명한 바보라 그러고 이 뒤에 있는 바보를 느린 바보라 그럽니다.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죠.
왜 주식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가? 이런 비이성적인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195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유명한 회사죠. 지금도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회사지만 GE에서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물론 자연산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딱 나고 24시간 만에 주가가 무려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가격의 2배만큼 올랐습니다. 즉 GE가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거래 대금의 2배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가치 분석론자들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러한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보통 보면 10년, 15년 주기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교대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죠. 1960년대 미국에 아주 대단한 성장주 열풍이 붑니다. 이 성장주 열풍은 우리가 트로닉스 열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죽하면 트로닉스 열풍,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오닉스 열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로닉스, 오닉스 열풍이 뭐냐면 이때는 1960년대는 전자 기계산업은 성장산업이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백색 가전이다, 라디오를 만든다, 냉장고를 만든다, 이것은 전통산업입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는 이게 성장산업이었죠. 이 성장산업일 때 그 당시에 이 성장산업의 기계산업을 상징하는 이름, 이 트로닉스와 오닉스라는 회사의 이름만 붙어 있으면 슈퍼트로닉스, 선트로닉스, 그 다음에 뭐 덕트론스, 뭐 리덕트론스, 이러한 어떤 혹은 뭐 바이오소닉스, 뭐 이런 식의 뭐 이건 제가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트로닉스, 오닉스, 뭐 이러한 이름들이 붙으면 주가가 무조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심지어는 그때 운동화권, 구두권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구두권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메카트로닉 실리콘 벨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구두끈을 만드는데 메카트로니칼 실리콘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구두끈 소재에 실리콘 소재가 0.001%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계명열풍이 얼마나 불었던지 그 당시 미국 상장사 중에 이렇게 트로닉스, 오닉스라는 이름만 붙이면 주가가 2배씩 오릅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시장에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나라에도 보면 뭐 건축자재를 수입하는 회사가 무슨 테크 혹은 무슨 기구를 수입하는 회사가 무슨 네트 소프트웨어만 수입해도 무슨 정보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겠죠. 이 한국 시장의 코스닥 이 1960년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이 어떻게 갔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반면교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반성을 합니다. 반성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970년대 들어서서 그때 비로소 테마주 열풍이라는 것이 붑니다. 테마주. 요즘 테마주 얘기들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걸 보고 연관매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때 테마는 뭐냐면 만들기 나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이다 그러면 IBM은 컴퓨터 제조와 연산 기술과 소프트웨어와 자산 가치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IBM이 테마가 무려 9개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IBM 한 종목 가지고 9개의 테마군으로 해먹었다는 거죠. 이러한 테마주 열풍이 또 한 차례 불고 난 다음에 이 테마주마저도 비이성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가치주에 대한, 전통 가치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또 생깁니다. 이때 가치주라는 선호 현상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해보니까 이거를 해도 저걸 해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문제는 주가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기관 투자자는 현재 미국 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주식시장의 80% 이상을 장악을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 안에서는 보험회사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거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장 사례를 보면 공개적인 작전을 건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다 뭐다 해서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급락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가치주, 소위 말하는 우량주, 여기다가 만약에 걸면 이런 꼴을 안 당하지 않겠느냐. 우량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사람들은 성장주도 아니었고 테마주도 아니었고 작전주도 아니었으니까 미국 시장의 지난 수십 년 역사에서 주가 흐름이 이랬습니다. 이러니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가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우량주와 가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붐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 많죠. 워렌 비트 린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아한 50주, 50종목, 원더풀 50,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브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50종목, 이게 바로 미국 증시의 화두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GM이라든지 GE, 그 다음에 각종 제약주, 현재 우리 시장과 비슷합니다. 정유주, 제지주, 이러한 어떤 종목들이 우아한 50종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증시에 열풍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기관 투자자는 이 우아한 50종목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쏠려 있고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 성장주들의 주가 수익별 퍼가 평균이 100이었다면 그때 고점이 100일 때까지 가더라. 이런 종목들은 어지간히 올라봐야 그때 이 성장주들의 소위 말하는 작전주들만큼의 퍼에는 어림도 없이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더 남았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장의 동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답이다 해서 우아한 50주를 사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예상대로 이 종목들은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각계격 파당했습니다. 하나씩 각계격파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유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정유주들이 폭락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식품회사에 깡통 통조림에서 뭐가 부패균이 하나 나와서 갑자기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려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다음에 날씨가 덥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에어컨을 만드는 지휘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폭락해서 결국 이 주가들도 바닥으로 다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주와 성장주들의 어떤 성장과 흐름, 소위 말하는 정반합의 어떤 변정법적인, 어떻게 보면 다소 철학적인 결과에 귀결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어떤 가치주의 행진들, 혹은 가치주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들, 이러한 믿음들도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원 디시전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정을 두 번 할 필요 없다. 그냥 이것이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량주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사라. 한 번만에 결정하는 원 디시전 주식. 이렇게 사고는 물량을 내놓지도 마라. 끝까지 들고 가면 된다. 항상 미국 시장의 경제를 믿는다면 이 주식은 무조건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어떤 믿음들을 기관 투자자에게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분석에 대한 어떤 지나친 경도 혹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배관시하는 어떤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든 성장주든 죽어가는 모습들과 방식의 문제였죠. 성장주는 과거의 역사상 반드시 같이 동반물라 그랬고, 우량주는 과거의 역사상 반드시 선별적인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나 가치 분석가들, 경제 분석가들이 바로 이 합리의 함정에 빠집니다. 합리의 함정이 무엇이냐? 어떤 기관 투자자가 혹은 펀드 운용자가 자금을 운영하다가 이러한 어떤 우량주 혹은 미래의 어떤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설령 하락하더라도 나는 명분이 있다. 분명히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회사 재무구조가 이랬고 주가 수익 비율이 이랬고 이러한 것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샀다. 명분이 있죠. 그러나 성장주를 따라 샀다가 이 모양을 당하면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월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합리의 함정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이러한 부분들, 가치 분석의 개념들도 분명히 개념상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주가의 어떤 거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서는 죽어가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이 틀릴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또 움직이는 에너지가 틀릴 뿐이지, 결국 이러한 종목들도 주가라는 것은 항상 같은 파동으로 결국은 결과는 수렴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경도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결국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풍경은 소녀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세 점 골랐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린 이베르단 깡베르형의 조상이라는 좀 이름이 긴 제목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보실 그림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스페인 화가 무릴료가 그린 창가를 바라보는 소녀, 세 번째는 비터와가 렘브란트가 그린 소녀, 이 세 모양의 소녀를 같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르누아르의 소녀는 귀족 명문가의 어떤 소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주 풍부하고 유복한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란 어떤 귀족적인 어떤 소녀의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무릴료가 그린 소녀는 경제적으로는 과히 풍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적 세련미가 있고 단정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 무릴료의 그림은 마치 모나리자를 보는 듯한 어떤 각진 모습들과 정형화된 표정이지만,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표정,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유머, 이러한 모습들이 정겨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첨부되는 이 렘브란트의 소녀는 이 홍조 얼굴이라든지 이 소녀가 응시하는 눈을 바라보면, 우리가 과거 지난 시절에 누구나 남자분들이라면 어린 시절에 한때 가슴에 담아 쏟았을 법한 여자친구의 모습, 혹은 여자분들이라면 과거에 내가 지나왔을 법한 어린 소녀 시절의 어떤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아주 순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진성을 잃지 않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선보하는 음악은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하나를 땄습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곡을 땄는데, 사랑의 묘약이라는 제목의 오페라 속의 한 개 아리아죠. 이 곡을 부른 이제 유시 비올링이라는 음악가는 9세 때부터 오페라 무대에 데뷔해서 마지막 코벤트 가든에서 영국 영화에서 이 사랑의 묘약을 공연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지만, 이분이 부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은 지금 아주 좋은 녹음 기술로 디지털로 녹음된 아주 멋진 음악들보다 과거의 어떤 추금기나 흘러간 경험기,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아날로그 시대의 아날로그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는 소녀들의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이 가수가 들려주는 음악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잊어버렸던 과거의 향수나 추억들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멜키엘의 저서에서 일단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만은 혹시나 어떤 여유가 있으신 분은 미국의 유명한 어떤 기술적 분석가였죠. 그랜빌이 썼던 The Last Trend, 이거를 아마 국내에 번역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경향 이런 거죠. The Last Trend. 이 책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미국 시장을 한번 이해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과거 미국 시장의 사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가치 분석이다 논하기에 앞서서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떠한 부분이 과거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만들었었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에 큰 틀로 다시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윌리엄스의 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일반 가치 분석의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우리가 배당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주가 수익 비율의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식의 본질 가치에 접목했던 최초의 어떤 분석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후로 어떤 면에서는 그 가치 분석론, 그 중에 특히 이 배당의 개념이 들어간 일반적인 가치 분석론의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가치 분석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이 희대의 사기를 하나 쳤습니다. 뭐냐? 이 배당률, 수익률, 인플레이율, 이자율 이런 것들로 다 해서 가치 분석에서 기업의 적정 주가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는 마지막에 교묘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할인율.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이러한데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적정 주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원의 차이, 이만큼이 할인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미래에 200원이 될 것 같은 종목이 현재 100원이라면 이 종목은 100%, 50% 할인되어 있는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의 현재 적정 주가가 50원인데 미래에 만약에 25원이 될 것 같으면 이 종목은 50%, 마이너스 50%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럴듯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 이렇다는 인정을 하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이렇다라는 건 뭐로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도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는 데 관점에서 이 할인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분도 결국은 혹세무민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치분석가의 어떤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 경제학에 유명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죠. 뜻밖에도 이분은 주식은 심리다. 이러한 가치 분석으로 주식시장은 재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주 유명한 공중누각 이론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바탕이 허약하건 튼튼하건 기둥이 있건 없건 간에 끊임없이 공중에다 누각을 짓고 그 누각이 무게가 무너지면 많아지면 무너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면 주식은 오르고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주식은 떨어진다는 단순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흥분하면서 하고 침체하면 빠져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속한 대학의 재정자금을 마이너스로 돌려버릴 만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쫓겨났습니다. 시장에서. 참 희한하죠. 이런 가치 분석가들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엉터리라 그러고 기술적 분석가들을 마치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역사는 항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분석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가들은 하나같이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랜빌 같은 분들도 10년의 인기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아주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치 분석가들은 오를 때
늦게 따라갑니다. 떨어질 때 천천히 도망 나오고, 왜냐?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개별 각계격파를 당하기 때문에, 가치 종목들 각계격파를 당하기 때문에 그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올라갔다가 자기의 반대 사이클에서 몰락해 버립니다. 미국 시장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도 거기에 주목했다가 아주 몰락을 맞이하죠. 그랜비 마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엘리어트, 그 유명한 엘리어트의 파동을 만들어서 프레이트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줬지만 결국 본인은 마지막에 쓸쓸한 그냥 뭐 손부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서 잘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한 억측이라는 얘기를 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의 차이는 기술적 분석론자들은 반드시 상승장에서만 이길 수 있다. 기술적 분석론자들은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것은 강세장에서는 맞고 약세장에서는 틀리기 때문이다. 강세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기가 막힐 정도로 들어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남들이 2배 볼 때 5배, 10배 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클에서. 그러나 약세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가가 기술적 분석의 신호가 매수 신호를 내면 이것이 같이 가자는 신호인지 아니면 물량을 넘기려는 눈속임인지를 가릴 수가 없다. 기술적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랬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순간순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혹은 뭐 몇천 프로를 과거에 벌었다고 말하는 분들 뭐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자꾸 적을 만든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과거에 코스닥이 화랑기 때 남보다 더 벌었는지 몰라도 단언컨대 이분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이 그럴듯하게 무슨 론, 무슨 이론, 무슨 기법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저 흥행을 하려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고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든 가치 분석이든 그것의 가장 근간인데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부터 저 역시 모르는 일이지만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가들이 왜 약세장에서 지느냐? 야구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구공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내가 보고 타자가 치는데 이렇게 공이 들어옵니다. 직구다 딱 치려고 합니다. 내 눈앞에서 공이 꺾여버립니다. 드랍해버립니다. 야구공이 보고 컵으로 보였는데 내 눈앞에서 치려고 보니까 포크볼입니다. 이렇게 치면 항상 방망이가 꺾여.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공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쳐올리는 것은 이것은 타자의 감각이지 이 공이 포크볼인지 싱크인지 커브볼인지를 보는 눈이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공이 어떤 공인지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눈만 기르면 무의자재하게 내가 공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이 대박줄을 찾는 것이냐 혹은 급등줄을 찾는 것이냐 이게 바로 홈런 치는 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야구에서 공이 날아갔을 때 홈런을 치기 위해서 풀스윙에서 무조건 휘두르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아웃 삼진으로 죽겠죠. 야구의 3할 타자면 훌륭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그저 갖다 맞히는 기분으로 3할 타자면 훌륭하죠. 내가 갖다 맞히는 기분으로 공을 치면 내 몸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내 몸에 굳어졌을 때 허리가 유연해졌을 때 무의자재해졌을 때 이 공이 펜스를 넘어갑니다. 이 공을 처음부터 펜스에 넘기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을 갖다 맞히는 연습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맞히는 사람만이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대박주 찾기, 급등주 찾기, 폭등주 찾기, 어떻게 하면 몇 프로 벌기, 어떻게 하면 수십 배 벌기, 어떻게 나 따라해서 고수되기, 이러한 혹세무미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버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먼저 주식 투자자가 내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가 보통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식 투자는 가르칠 수는 있으되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들면 이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치면 이것을 쳐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제 친구는 맨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왜 저렇게 고랭이 담 넘어가는 소리를 하느냐. 무슨 황당한 소리만 자꾸 하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야 될 모든 강좌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쳐서 이기려 들지 말고 이겨서 쳐라. 치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고수 없고 시골에서를 포함한 어떤 고수도 내가 고수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이 눈만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무의자재하게 마치려는 유연성만 길러냈을 때 주식시장에서 내가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투자 클리닉 코너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식 투자의 어떤 기록들 혹은 어떤 일기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과거의 어떤 투자의 어떤 역사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결정이었고 어떠한 투자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어떠한 상품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지난번 첫 방송이 나가고 이제 오늘 녹화 시간까지 시간이 실제적으로는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진 어떤 사연들을 사실은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한 끝에 본격적으로 다음부터 이제 같이 상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몇 가지 사연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대다수가 거의 비슷한 어떤 고통을 안고 계신다는 거죠. 대부분 가장 많았던 사례들은 일단 대확장기에 코스닥의 대확장기에 다음이라든지 세롬 같은 어떤 기술주의 어떤 천정에 주식을 매수하고 중간중간에 물타기 다시 물량 확대 걷어가다가 작년 연말쯤 손절매하고 다시 연초에 건설주의 상승 파동에 다시 고점에 매수했다가 다시 또 하락 파동에서 매도하고 지금 다시 건설주를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외에는 일단 손절이라든지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들 혹은 나는 장기 추세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대응은 단기로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반성의 어떤 생각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내주실 때는 좀 더 이제 공개할 일은 아니니까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성격, 취미 심지어는 종교나 가족사까지 같이 보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묶음의 답변으로서 제가 새로운 어떤 사례를 준비하기까지 하나의 묶음의 답변으로서 요즘 인터넷상에서 몇 가지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개의 글을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공교롭게 이분이 지금 쓰신 분이 필자가 누구이신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분이 제가 싱가포르의 그 서브 홈에 제 홈에 이 글을 옮겨주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평소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나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어떤 분이 혹시 당신이 익명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말 저기 여기에 담겨 있던 내용들은 투자 클리닉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부분은 아마 그 주식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을 꿈꾸는 투자를 위하여 큰 손실을 보고서 희망을 저버리고 주저앉아 계신 투자자분들께 이거를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가을날 들꽃처럼 향기로운 추억이 지금의 고통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물질적 손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황폐화와 함께 소중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고 많은 날들을
이러한 상처의 치료에 소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역시도 주식으로 인한 파산 경험과 그거로 인한 인생의 씁쓸함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요. 벽조 대낮에 인생을 날치기 당할 것 같은 의협승과 후회와 깊은 회한. 정말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의 깊이와 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식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으로 다시 일어선가 아니면 시장을 떠나든가. 실전은 책과는 다릅니다. 그 어느 책에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한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비법과 묘책의 그림자를 찾아 어두운 그림자를 헤매고 사이버 세계의 금속성 속에서 습관처럼 침몰해가는 것이겠지요. 평생을 다해 무지개를 찾아 나섰던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멀리 있는 줄 알았던 무지개가 당신의 아주 가까이 바로 집 앞에 자신의 마음속의 둥지를 틀고 있었다지요. 어쩌면 답은 우리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거두절미하고 1억으로 시작한 원금이 지금 1,000만 원만 남은 투자자가 있다면 당장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남기고 8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은행으로 갖다 넣으십시오. 만약 200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200이면 충분합니다. 겨우 200 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무십시오. 제가 몇 번씩 200을 강조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구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는커녕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갖다 넣습니다. 한 방에 모든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아직도 과거의 실패자입니다. 아직도 그는 껍질을 벗어던진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고 그는 남들의 만만한 밥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만큼 뜻하지 않고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한 방이라고요. 이제 와서 터질 한 방이 지금까지 왜 안 터졌는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5분의 1, 200을 생명처럼 소중히 합니다. 그 돈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허황된 욕심과 자만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겸허함의 탄생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주식을 이해하고 주식이라는 야생마의 주인이 되며 알을 깨고 나온 실력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4번의 기회가 남아있게 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서는 데 성공한다면 먼 훗날 손실의 몇십 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바위 같은 실력을 지나게 되고 결국 지나간 아픔이 가을 들꽃처럼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200만 원으로 반드시 20억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마음속에 불태우셔야 합니다. 이제 피와 살이 튀는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 전쟁터는 말이 오가는 응급실이 아닙니다. 남을 베지 않으면 내 목이 잘려나가는 백병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평화를 가정하고 있지만 목숨이 오가는 곳이고 항상 나를 위하는 듯 하지만 남을 치기 위한 칼들이 오고 가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실전에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단순성과 유연성, 자유로움, 이 세 가지가 대전제입니다. 단순함은 복잡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방법, 자세, 감각이 아이들의 그것처럼 투명하고 단순 명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이론이 복잡하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만약 어떤 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꾸준하게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면 그 방법이 그에게는 최상의 비법이겠지만 복잡하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수많은 증권 정보를 찾아 헤매는 일은 복잡함의 상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살만한 종목을 찾아 헤매는 일이 복잡함입니다. 10개, 20개 종목을 보유하고 다 오르기를 고대하는 것이 복잡함입니다. 여러 수십 개 기술적 차트를 동원하고 하루에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복잡함입니다. 단순함은 깨끗함입니다. 여러 개 종목을 신중히 저울질하다가 그 중에 가장 좋은 한두 개의 승부를 거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오직 하나의 방법에 의해 종목을 추출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만 가지 경제 정보와 경제 동향을 떠들어도 자신의 원칙상 팔아야 할 때는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파는 것이 단순함이고 사야 할 때는 나라가 망한다고 모두가 떠들어도 바보처럼 순순히 매입하는 미련스러움이 단순함입니다. 단순해지지 않으면 시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세가 보이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들고 길을 건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아이들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주식 성공의 모든 것입니다. 유연성은 굳어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주식 실력을 자만하는 자는 절대로 유연한 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유연함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이 거대한 시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탄생됩니다. 작은 시냇물이 강의 하구에서 거대한 바다를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빛나는 부끄러움, 그것이 바로 유연성의 실체입니다. 시세는 바다입니다. 시세에 맞서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시세에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시세에 같이 오르는입니다. 자신의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못 오르면 파는 것이 유연함이고, 자신의 종목이 반토막이 나 있어도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순순히 파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흐르지 않더라도 내 몸을 톱으로 잘라 상자 속에 넣으려는 노력이 유연함이고, 그러다 막히면 물처럼 돌아가는 지혜가 유연함입니다. 유연한 투자자는 시장이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시장과 한 몸이 되어 함께 흐를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십시오. 자신의 갈 길을 가되 이게 아니다 싶으면 뽑았던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시장도 겸손해집니다. 어떠한 강력함도 유연함을 이길 수 없고 칼로 물을 자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을 이기는 불은 존재하지 않으며, 흐르는 겸허 속에 주식의 가장 큰 비결인 중용의 마음이 싹 트오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이 커지려는 시간에 이미 한편에선 죽음의 사기 잉태되고, 어둠 위험에 그 작게만 보였던 사기 재앙의 뿌리가 됩니다. 10개의 종목에서 어렵게 낸 20%의 이익을 단 한 개의 종목으로 며칠 만에 50%를 까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어처구니 없는 희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는지요? 집착입니다. 이불 속에서 아내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박한 꿈을 키우는 사이, 우리가 욕망이라고 한 고목나무에 늦여름 매미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이 낮이 가고 밤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유로움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기를 거부하며 아무데도 머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에도 취하지 마십시오.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흐르는 물이 멈춰서 썩어가듯 한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식은 사고 팔고 잊어야 하는 일회용 휴지 같은 것입니다. 오늘에 가면 다시는 올 것 같지 않던 내일이 옵니다. 늦어버린 기차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봅니다. 동에서 불어와 서편으로 사라지는 하루의 시간도 보이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갑옷을 벗어던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흐른다는 것.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새로움이 던져주는 설레임의 은혜를 모릅니다. 현재 머문 정신으로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용기와 끝없이 황홀한 날들이 계속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는 절제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정신에서만 사기 트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있습니다. 새벽닭처럼 남보다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투자의 자세는 제가 몇 가지 제 경험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얻어진 몇 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매는 이익의 기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모두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손절매가 바로 극약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손절매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손해를 보고 주식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며, 손절매가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이론은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개념이 배제된 손절은 이익이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흔히 교과서에서는 몇 %의 손절해라, 몇 %에 반드시 끊어라, 듣기 좋은 소리가 많더군요. 문제는 손해를 보고 파는데 어떤 인간이 과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인간적 약점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고, 시간적 개념이 배제된 손절이 가져오는 파멸의 무서움은 왜 설명이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10% 손절 몇 번만 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의욕마저 사라지고, 벌면 뭐합니까? 손절하면 원점인데. 잘못된 손절은 이러한 믿음을 공중에 흔들리는 가벼운 깃대로 만들어버리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손절은 빨라야 합니다. 빠르지 않은 손절은 무조건 자살입니다. 손절매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최단 시간 안에 단행되어야 한다는 시간 개념이 필수이며, 인간이 아닌 기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기계적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전 손절매의 원칙은 가장 빠른 손절이 이익의 비결이다. 평균 매입가를 위협하는 움직임은 무조건 매도하라. 매수 당일 주가가 매입가보다 밀려서 끝나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필사적으로 매도하라. 며칠에 걸려 분할 매수를 행하는 경우 평균 매입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 주식은 쓰레기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 자체가 폭탄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방치 않으면 내가 쓰레기가 됩니다. 다음, 주식의 빛깔은 파스텔톤이 아닙니다. 시세는 항상 흑백주의자를 요구합니다. 어중간한 것보다는 선명한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할 때는 더 강하게, 약할 때는 훨씬 약하게, 강세장에서는 무식하란 말이고 약세장에서는 비겁하란 말입니다. 강세장이 오면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게 몰아붙여야 돈을 봅니다. 약세장이 오면 뭐 이런 병신이 있나 싶게 꼬리를 내려야 돈을 지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분하는 요소는 오직 수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과의 싸움이며 시장은 항상 말의 잔치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길 보면 강세장이요, 여길 보면 약세장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저 단순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살놈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도 주식이 오른다. 지혜로운 바보의 산수법칙입니다. 재료와 주가에 대한 관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 재료가 붙여지는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시세의 비밀을 잘하십시오.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거꾸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거울 속에 기어 들어가 이 편을 바라보십시오.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먼 이익을 꿈꿀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이익을 꿈꾸지 마십시오. 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욕심을 불러오고 투자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이익에 들뜰 때 현재는 보잘것없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욕망에 눈이 멀어집니다. 단 하루 동안의 생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루살이를 닮아야 합니다. 탄생과 오욕과 무수한 사랑의 행위들이 해가 떠서 지는 단 하루 동안에 멀어지는 것이지요.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운명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십시오. 충실한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덧 충실한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길고 장황한 얘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닌 희망에 관해서입니다. 주식으로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든지. 선택은 자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참담한 실패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공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이 실패는 마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고르는 행위와도 같이 필수적이며 통상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단한 땅이 만들어져야 훗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언젠가 새날이 밝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다가 꼭 한번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간에 이 글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클리닉은 이것으로 대신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내주신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